어머니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며느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6년이요. 6년 동안 제 친구 한 번 제대로 못 만났어요. 회사 회식도 거르고 취미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단 한 번 나가는 것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나는 눈을 뜬다. 알람도 필요 없다. 6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란 게 그렇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한다.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진다. 이 순간만큼은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다.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된장을 꺼낸다. 손때 묻은 뚝배기, 40년을 함께한 무쇠 냄비.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는다. 가스레인지에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내가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다. 나는 이정숙, 올해 60이다. 23세 시집와서 37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시어머니를 10년 모셨고 아들 하나 키워 장가 보냈다. 평생을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살았다. 누가 물으면 나는 주부라고 답한다. 전업주부.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부끄러워한 적도 없다. 내 어머니가 그랬고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된장을 풀고 호박을 썬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른다. 두부 한 모, 청양고추 2개, 대파 한 줌. 레시피 같은 건 없다. 손이 기억한다. 몇 인분인지, 누가 먹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40년 경력의 요리사는 따로 없다. 나다.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새벽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또 밤을 샌 모양이다.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그랬다.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온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5살짜리 애도 있는데. 서윤아, 내 며느리다. 아들 준호가 데려온 지 벌써 6년이 됐다. 처음엔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았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달랐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일은 손에 익지 않았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였다. 내가 뭐라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요즘은 이렇고 요즘은 저렇고. 그럼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은 뭐란 말인가? 국물이 끓어오른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신다. 익숙한 된장 냄새. 이 냄새만큼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게 가끔은 위로가 된다. 문이 열리는 소리. 며느리가 헝클어진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다. 다크서클이 두껍다. 얼굴도 전보다 더 창백해 보인다. 화장을 안 하면 원래 저렇게 핏기가 없나?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 밤새 또 일했어? 네.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프로젝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밤을 새워가며 할 일인가. 집에 애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떴다가 멈칫한다. 그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왜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짜요. 그 한마디에 숟가락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짜? 평생 이렇게 끓였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병원에서. 병원? 너 어디 아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건강검진 때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서둘러 밥을 입에 넣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이게 우리의 대화였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저 어긋나기만 하는. 아들 준호는 7시 반에 출근한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고작 15분.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손주 하준이만 할미 된장찌개 맛있어요 하며 웃는다. 그 웃음이 유일한 위안이다. 8시 집이 조용해진다. 아들은 회사로, 며느리는 방으로, 손주는 유치원으로 떠난다. 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한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며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문제인 걸까?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친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다. 나는 행주를 짜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집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나만 느끼는 건 아닐 것이다. 며느리 방문 틈으로 또 불빛이 새어나온다. 낮인데도 커튼을 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저렇게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몸이 망가진다. 하지만 내가 뭐라 하면 또 간섭하신다고 할 것이다. 그때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역질하는 소리, 화장실로 뛰어가는 발소리.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물 내리는 소리, 가쁜 숨소리.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괜찮아? 네,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너무 빨리 먹는다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이미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으니까.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냉장고를 정리했다. 오래된 반찬을 버리고 새로 담을 김치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다 냉장고 옆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과 우편물이 뒤섞여 있었다. 정리를 하다가 한 통의 흰 봉투를 발견했다. 이름이 보였다. 서윤아. 손이 멈췄다. 왠지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그 순간 내 세계가 멈췄다. 봉투를 도로 넣었다. 손이 떨렸다. 병원 로고가 보였지만 끝까지 열지는 않았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픈 거라면 내가 그동안 한 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 방에서 또 인기척이 들렸다.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다. 모른 척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며느리를 관찰했다.
관찰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다. 아침 식사 때 밥을 몇 숟가락 먹는지, 얼굴색이 어떤지, 걸음걸이는 괜찮은지. 37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배운 기술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새벽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컴퓨터 소리가 아니라 숨소리가 들렸다. 가쁘게 몰아쉬는 뭔가를 참는 듯한 소리. 어쩌면 그 아이는 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며느리가 밥을 먹다가 자주 숟가락을 놓았다. 배가 불러요라고 했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옷이 헐렁해졌다. 유나야.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너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그래요? 운동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운동? 집에서 요가 영상 보고 따라해요. 거짓말이었다. 며느리 방에서 요가 매트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으면 또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았다. 토요일이 왔다. 며느리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대학 동기들 만나요. 오후에 올게요. 내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걱정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토요일마다 나가면 집안일은 언제 해? 어제 다 했어요. 다 했다고? 베란다는? 겨울 이불은?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 또 친구 만나러 나갈 거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내 시간? 시집와서 무슨 내 시간이 따로 있어.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며느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6년이요. 6년 동안 제 친구 한 번 제대로 못 만났어요. 회사 회식도 거르고 취미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단 한 번 나가는 것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어머니 때랑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아. 그럼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37년 동안 그렇게 사시면서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당신 시간 없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왜 저도 똑같이 힘들어야 해요? 그게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숨이 막혀요. 며느리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유나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못 참으세요? 넌 내 마누라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유나 말도 맞잖아요. 뭐가 맞아? 엄마도 힘드셨던 거 저 알아요. 할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 많으셨던 거. 근데 그걸 왜 유나한테 똑같이 하세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뭘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버릇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나는 엄마 시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외출복을 입었다.
유나 찾으러 갈게요. 엄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도 집을 나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손주 하준이가 방에서 나와 내 손을 잡았다. 할미,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야. 어른들 얘기야. 엄마가 울었어요. 할미도 화났어요. 5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것들을 나는 왜 보지 못했을까?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할미가 잘못했어. 할미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진짜요? 그래, 진짜야. 하지만 입으로만 한 말이었다. 정작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저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나도 며느리를 피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었다. 준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농담을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픈 건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병원 봉투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다. 몇 번이나 꺼내려다 참았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구역질 소리, 점점 빠지는 체중, 창백해지는 얼굴.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참는 듯한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울음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아줘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돌아가야 할까? 37년을 살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다. 결국 나는 돌아섰다. 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었다. 귀를 막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다. 벽을 타고 복도를 지나 내 가슴까지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걱정했다. 미워하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 아이가 정말 아프다면 내가 그동안 한 일들은 도대체 뭐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다. 소금을 적게 넣은 된장찌개, 부드러운 계란찜, 소화가 잘 되는 흰죽. 며느리를 위한 거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대신 말했다. 유나는 몸이 안 좋대요. 오늘 회사 쉰대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많이 아파? 글쎄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나는 며느리 방문 앞까지 갔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유나야, 나야.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아침 먹어야지.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좀 쉴게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내가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도 오늘따라 맛이 없었다. 오후 내내 며느리 방은 조용했다. 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나는 다시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노크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다. 흙빛이었다. 유나야. 그 순간 며느리가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다.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한참 후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았다. 서랍 속 봉투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등을 보이고 웅크린 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방을 나왔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체한 것도 피곤한 것도 아니었다. 뭔가 큰일이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냉장고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환자명 서유나 1993년생, 진단명 위암2기, 3차 항암치료 예정일 2025년 3월 15일. 글자가 번져 보였다. 아니, 눈물 때문이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치료 일정표, 부작용 기록지, 약 처방 전, 3개월치 기록이었다. 1차 치료 후 극심한 구토, 식욕 부진. 2차 치료 후 체중 5kg 감소, 탈모 시작. 3차 치료 전 현재 체중 47kg, 치료 전 56kg, 47kg. 며느리 키가 165cm인데 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3개월이었다. 3개월 동안 그 아이는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다. 매일 내 앞에 앉아 밥을 먹으려 애썼고 토하고 참았다. 나는 그런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던가.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몸버리게 해. 집안일은 언제 해. 칼날 같은 말들이 되돌아왔다.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혔다. 문득 지난 3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창백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던 것. 밥을 먹다가 자주 화장실로 뛰어갔던 것. 옷이 점점 헐렁해졌던 것. 새벽마다 방에서 신음소리가 났던 것.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면했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 손에 든 서류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 란이 비어 있었다. 며느리는 혼자 병원에 다녔다. 혼자 치료받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고통을 견뎠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말할 수 없었을까? 대답은 분명했다. 나 때문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믿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는 나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고통을, 두려움을, 절망을. 나는 서류를 끌어안고 울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엄마, 왜 그래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유나가, 너는 알았니?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유나는 정말 혼자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도 주저앉았다. 아들의 손이 떨렸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두 사람 다 며느리를,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각자 자기 삶에만 바빴다. 준호는 회사 일에, 나는 내 방식을 지키는 데만. 엄마, 지금이라도 유나한테 가봐야죠.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지금이라도.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3개월이 용서될까? 내가 한 상처들이 아물까?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여전히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거였다. 유나야. 며느리가 몸을 돌렸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나 좀 봐줄래?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 겨우 나온 말이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예전엔 통통했던 손이. 왜 말 안 했니? 그렇게 아픈데 왜?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걱정? 걱정은 무슨. 나는 너를 걱정한 적이 없었잖아.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약한 사람으로 보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강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인정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암이래요. 이기래요. 저 약하잖아요. 결국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너는 강해. 세상에서 제일 강해. 이렇게 아픈데도 매일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며느리가 내 품에서 울었다. 나도 울었다. 두 여자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들도 눈이 빨갛다. 유나,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도. 오빠도 회사 일로 힘든 거 알잖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나 네 남편이야.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준호가 아내를 안았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며느리는 약을 먹고 잠들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3차 치료가 일주일 후였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된장통을 꺼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끓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소금을 줄이고 호박을 더 넣고 부드럽게 며느리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깨달았다.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맛있는 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해와 위로였다. 내가 평생 받지 못했던 것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다. 며느리도 우리 관계도 다시 따뜻해질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며느리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37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주는 사람이 되기로.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며느리도 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4시 30분.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해야 했다. 며느리를 위한 음식을. 아니, 딸을 위한 음식을. 인터넷을 검색했다. 준호가 가르쳐 준 대로 핸드폰을 켰다. 항암 치료 중 식단, 위암 환자 음식. 60년을 살면서 이런 걸 찾아볼 줄은 몰랐다.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저염식, 고단백, 부드러운 음식. 생강차, 매실차가 구토에 좋다고 했다. 화학 조미료는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쓰라고 했다. 나는 평생감으로 요리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공부해야 했다. 새벽 6시 며느리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유나야, 일어났니? 네, 어머니. 나와서 차 한 잔 마실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나왔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아니, 내 눈이 달라진 건지도 몰랐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생강차를 따라 주었다. 이거 구토에 좋다더라. 아침에 마시면.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지. 준호가 가르쳐줬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앞으로 내가 챙길게. 밥도 약도 병원도 혼자 두지 않을게. 어머니, 미안하다. 진심으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매일 아침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다. 함께 차를 마셨다. 상태를 물었다. 밤에 어땠는지, 토하지는 않았는지, 잠은 잤는지. 3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을 이제는 내가 주는 사람이 되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괜찮아요만 반복하더니 점점 솔직해졌다. 어젯밤에 많이 힘들었어요. 약 먹고 나면 속이 메스꺼워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나는 그 말들을 다 들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구토가 심하면 매실차를 끓였다. 속이 메스꺼우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부드러운 모자를 사다 주었다. 일주일 후 3차 항암 치료 날이었다. 나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다. 준호가 회사에 반차를 냈다. 우리 셋이 함께 종양내과 앞에 앉았다. 서윤아님, 간호사가 불렀다. 며느리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같이 들어가자. 어머니가요? 당연하지. 나 보호자야. 며느리가 울먹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경과가 좋다고. 2차 치료 후 종양 크기가 줄었다고. 이대로만 하면 수술 가능성이 높다고.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치료실로 갔다. 며느리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다. 항암제가 천천히 들어갔다. 나는 옆에 앉아 며느리 손을 잡고 있었다. 4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고 집에 왔다. 며느리는 지쳐서 바로 잠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죽을 쑤었다. 흰죽에 단호박을 갈아 넣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높은 음식.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저녁 무렵 며느리가 일어났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구역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유나야, 이거 조금만 먹어봐. 며느리가 힘겹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2입. 천천히 삼켰다. 토하지 않았다. 나는 안도했다. 맛있어요, 어머니. 다행이다. 더 먹어. 며느리가 반 그릇을 먹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나는 기뻤다. 어제는 한 숟가락도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며느리의 컨디션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곁에 있었다. 며느리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뭐 하세요? 된장찌개 끓이는데 너 먹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놀라서 며느리를 봤다. 너 힘든데 괜찮아? 오늘은 좀 괜찮아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같이 요리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내가 호박을 썰면 며느리가 두부를 자르고, 내가 육수를 내면 며느리가 파를 다졌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조화로웠다. 된장을 풀면서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된장은 왜 이렇게 오래 끓여요?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나거든. 급하게 끓이면 텁텁해. 그렇구나. 저는 항상 급하게 끓였어요. 천천히 해도 돼. 음식은 마음이야. 급하게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껏 대접하려고 만드는 거지. 며느리가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맛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뭔데? 사랑이 들어가서요.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40년 요리 경력에 받은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손주 하준이가 신나서 소리쳤다. 와, 엄마랑 할미가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 함께. 맛있겠다.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천천히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어때? 완벽해요, 어머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우리 사이 같아요. 그 말에 준호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며느리도 웃었다. 하준이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저녁을 먹었다. 밤에 며느리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었다.
손뜨개 목도리였다. 연보라색의 부드러운 실로 짠. 내가 뜬 거야? 네. 항암 치료받으면서 심심해서 배웠어요. 손으로 뭔가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나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따뜻했다. 며느리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없었으면 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우리의 마음도 따뜻했다. 이틀 후 며느리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손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묻어 나왔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빗을 받아들었다. 내가 빗어줄게. 어머니, 괜찮아. 머리카락은 또 자라. 중요한 건 내 목숨이야. 며느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주었다. 얇아진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태어난 척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나야, 내 어머니, 너는 정말 예뻐.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며느리가 거울 속에서 나를 봤다. 눈물이 글썽였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 말에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와 딸이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밖에 눈이 녹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우리는 함께 겨울을 견뎌냈다. 이제 봄을 기다릴 일만 남았다. 4월 중순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며느리의 6차 항암 치료도 무사히 끝났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 옆에 나 반대편에 준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며느리의 손에서 땀이 났다. 나도 긴장됐다. 서윤아님, 간호사가 불렀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간의 상태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완전간에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CT상으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앞으로 2년간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우리 딸이 해냈어.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해서야.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예전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손주 하준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할미, 어떻게 됐어요? 엄마 다 나았어. 이제 괜찮아. 며느리가 아들을 안아 올렸다. 하준이가 엄마 뺨에 뽀뽀를 했다. 와,
엄마 건강해진 거예요? 응, 엄마 이제 아프지 않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너 아직 힘든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다. 며느리가 된장통을 꺼냈다. 어머니, 이 된장 언제 담그신 거예요? 한 3년 됐나?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거야. 마지막 남은 거지. 며느리가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깊은 향이 나요. 그래, 오래된 된장일수록 깊어지거든.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 며느리가 나를 바라봤다. 맞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한 정이 느껴져요. 우리는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다. 호박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파를 다졌다. 말없이 움직였지만 호흡이 딱 맞았다. 6개월 동안 함께 부엌에 서며 배운 것들이었다. 국물이 끓어올랐다. 며느리가 간을 봤다. 어머니, 한번 보세요. 나도 맛을 봤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딱 적당했다. 완벽한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음식은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을 담아서 그래. 저녁 식탁에 우리 넷이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다.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가득했다.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 건강하게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하준이는 주스로. 건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좋아하는 일이잖아. 좋아하긴 한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일도 해야 돼. 그게 너를 살게 하는 거잖아. 하지만 나도 배웠어. 며느리에게도 자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일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그게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6개월 동안 많이 배웠지. 내가 가르쳐 줬어. 사람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살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나는 흔쾌히 보내줬다. 천천히 놀다 와.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하준이는 내가 볼게. 가서 실컷 놀고 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다. 그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다. 예전처럼 어깨가 축 처진 게 아니라 활기차게 걸어갔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어머니, 이거요. 봉투를 열어보니 핑크색 에이프런이었다. 친구들이랑 쇼핑하다가 봤어요. 어머니한테 딱이겠다 싶어서 나는 에이프런을 펼쳐봤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라고 수놓아져 있었다. 이거 엄마라고 쓰여 있네. 네.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나도 너를 딸로 생각해. 진짜 딸. 알아요. 진작 알았어요. 주말 온 가족이 공원에 나갔다. 벚꽃이 만개했다. 하준이가 신나서 뛰어다녔다. 준호가 아들을 쫓아가고 며느리와 나는 벤치에 앉았다. 예쁘다. 며느리가 벚꽃을 보며 말했다. 그래, 정말 예뻐. 봄이 왔구나. 어머니, 저 겨울이 무서웠어요.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았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사이에 봄이 올 수 있을까 했지. 하지만 왔어요. 봄이.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차갑던 겨울의 손이 아니었다. 유나야, 내 어머니. 행복하니? 며느리가 방긋 웃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너랑 함께여서.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다. 하얗고 분홍빛 꽃잎들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다. 하준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었다. 준호가 사진을 찍었다. 자, 다 같이 찍어요. 어머니, 유나, 하준아. 우리는 함께 모였다. 네 사람이 꼭 붙어서. 준호가 셀카를 찍었다.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된장 담그는 거 가르쳐 주세요. 된장을? 내가? 네. 제가 담근 된장으로 찌개 끓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안았다. 그래,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담그자. 그 된장으로 할미가 되어서도 끓일 거예요. 하준이가 크고 또 그 아이가 자식 낳으면 그때도요. 그래,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음식이, 마음이, 사랑이.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예전에 냉랭했던 공기가 아니었다. 이제 이 집은 정말 집이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60년을 살면서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유나가 완전간의 판정을 받았다. 기쁘다. 정말 기쁘다. 6개월 전 나는 이 아이를 잃을 뻔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내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다. 함께. 된장은 오래 끓일수록 깊어지고 마음은 이해할수록 따뜻해진다는 걸 배웠다. 늦었지만 배웠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유나야, 사랑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우리.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봄밤의 따뜻한 달빛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며느리 방에서 자장가 소리가 들렸다. 하준이를 재우는 노랫소리. 평화로웠다. 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인생의 봄은 젊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니구나. 예순에도 올 수 있구나. 마음만 열면. 그렇게 우리의 봄은 시작되었다. 끝.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우리는 함께 된장을 담갔다. 며느리와 나 그리고 하준이도 조금 거들었다.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을 만들고 항아리에 정성껏 담았다. 이 된장은 3년 후에 먹을 수 있어. 그때 하준이는 9살이겠네. 그때도 우리 함께 찌개 끓여 먹어요, 어머니. 그래,
그때도 그 후로도 계속 며느리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정기검진 때마다 좋은 소식만 들려왔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를 앞에 두고 그 온도가 우리의 사랑만큼 따뜻하기를 바라며